베이징이 이 정도로 당황한 게 몇 년 만이었는지 아세요? 최근 몇 주 사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톤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 자체를 봉쇄하려는 방어적인 톤이 강해졌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상층부가 판단이 잘 안 서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회의는 길어지고 대응 발표는 서로 안 맞고. 근데 뉴스에서는 요즘 이 그림을 중국이 미국한테 사방에서 밀리고 있다로 정리합니다. 근데 이번 아수라장에 진짜 방아쇠를 당긴 건 워싱턴이 아니에요. 도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이름, 오늘 이 이야기 끝날 때까지 절대 못 잊으실 겁니다. 두 개만 미리 던져놓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도쿄가 대만을 두고 중국이랑 정면으로 붙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판의 진짜 청구서가 결국 서울로 날아오게 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개 층을 순서대로 뜯어봅니다. 첫 번째, 중국이 어쩌다 사방에서 몰리는 처지가 됐는지 그 표면. 두 번째, 시진핑이 왜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지 그 심리 구조.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의 좌표 문제인지.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한국의 원유에너지 수송선이 지나가는 남중국해 항로 의존도가 대략 90%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랑 거의 같아요.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는 이 얘기 자체를 잘 안 다루죠. 왜 안 다룰까요? 이건 중국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한국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참고 따라오시면 왜 그런지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한국 주요 매체 보시면요. 요즘 다카이치 총리 얘기가 나올 때 톤이 대체로 기가 세다, 대중강경파, 아베 노선의 계승자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근데 이 프레임에서 딱 두 가지가 통째로 빠져 있어요. 첫 번째, 다카이치는 야스쿠니 참배 상습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발언해 왔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뉴스에서 안 붙여주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정치 인생 최대 목표가 뭐냐면 자민당 우파의 오랜 수권인 평화헌법 개정입니다. 대만을 두고 중국이랑 정면 대치판이 세워지는 게 이 사람의 정치 프로젝트에 얼마나 유리한지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 두 프레임을 뒤집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대로 놔두면 한국이 스스로 판단할 여지가 사라져버리거든요. 지상파 국제뉴스만 보고 있으면은요, 이 두 프레임은 절대 안 잡힙니다. 자, 오늘 세 층을 순서대로 내려가겠습니다. 표면 중국을 둘러싼다면 압박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동기 시진핑과 다카이치가 왜 물러설 수 없는가? 결과 이 판이 한국의 어떤 좌표를 흔들고 있는가? 표면만 보면 국제뉴스지만 마지막 층까지 내려가면 한국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층부터 갑니다. 들여다보면요. 지난 몇 년간 중국 주변부에서 벌어진 일이 좀 이상해요. 하나씩 짚어봅시다. 베네수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권역이자 1대1로의 중남미 교두보로 알려져 있었죠. 원유 매장량으로 따지면 세계 최상위권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쪽으로 다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게 왜 무겁냐면요. 중장기적으로 원유 시장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파나마 운하통행권 쪽에 홍콩 자본이 얽혀 있었는데 트럼프가 밀어붙여서 회수됐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거 그냥 상거래 문제 아닙니다. 파나마 운하는 세계 컨테이너 무역의 병목이에요. 그 병목을 누가 관제하느냐가 결국 다음 대만 유사시에 미 해군 함정이 얼마나 빨리 태평양으로 재배치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역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군사 재배치 문제거든요.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그 카르텔들이 유통하는 펜타닐 원료가 중국에서 넘어간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이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매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중국이 잘라줘야 될 사안으로 아예 인식이 굳어졌어요. 조직망이 최근에 미국 개입으로 상당히 제압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카리브 쪽 쿠바까지 압박이 걸리고 있어요. 쿠바도 결국 중국 권역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면 중국이 카리브 중남미 라인 전체에서 밀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 끝났어요. 이란이 걸립니다. 중국이 원유 수입국이라는 거 아시죠? 원유 수입 의존도가 60%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 이란산 원유가 우회로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서방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서방 제재를 우회해서 중국으로 흘러가던 그 원유 채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란이 최근에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란만 맞은 게 아니에요. 중국의 원유 파이프라인 하나가 잘려나간 겁니다. 그리고 원유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짚습니다. 식량이에요. 중국이 대두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에서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 곡물이 실려오는 항로가 어디냐면요. 결국 남중국해예요. 우리랑 똑같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은 원유만의 문제가 아니고 식량까지 걸린 판이거든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사방이 다 자기 명줄이에요. 자, 카리브가 흔들리고 이란이 얻어맞고 이 상황에서 도쿄가 들어옵니다. 다카이치가 총리 취임 초기에 대만 관련 발언을 던졌어요. 취지가 뭐냐면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라는 프레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건 아무 나라 총리가 던지는 발언이 아니에요. 이건 도쿄가 대만 문제에 개입할 명분을 미리 깔아놓겠다는 신호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사상 처음으로 태평양 방향으로 시험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항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도 도쿄 옆구리까지 쏠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거기다가 센카쿠 문제가 다시 걸립니다. 이 열도가 사람 안 사는 무인지대인데 독도의 50 배규모라고 하잖아요. 경비대도 상주하지 않고요. 중국 해상민병대가 하루아침에 점거해버리면 이거는 실효 지배 다툼이 됩니다. 일본이 지금 그 인근의 대한 미사일 체계까지 이식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짚습니다. 미국의 조야 합의,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중국 문제에서는 이제 완전히 한 배를 타요. 이건 트럼프가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이 대중 견제파는 이제 미국 시스템 자체의 기본값이 됐거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림은 명확해 보입니다. 중국은 카리브해에서 밀렸고 이란에서 얻어맞고 이제는 도쿄까지 정면으로 붙었어요. 미국은 조야 합의로 뒤에 서 있고 그럼 결론은 하나 아닙니까? 중국이 진 게임이에요. 시진핑이 얼마 안 가서 한 발 물러설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면은 시청은 편해집니다. 근데 사실 이 다음부터가 진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소재가 다 표면입니다. 이 표면만 보고 판단하시면요. 다음 판이 왜 이렇게 굴러가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진핑은 물러설 옵션 자체가 없어요. 물러서는 순간 자기 권력 기반이 밑에서부터 흔들립니다. 이게 왜 그런지가 이 이야기의 진짜 심장이에요. 두 번째, 도쿄가 이 판을 짜고 있는 게 순수한 안보 판단만이 아닙니다. 다카이치의 정치 프로젝트가 이 위기를 정확히 필요로 해요. 위기가 없으면 이 사람이 못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뭔지 다음 층에서 뜯어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두 번째 층은 지상파 국제 뉴스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걸 정리해서 방송에 내려면 다카이치라는 개인의 정치 이력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편성이 안 됩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이걸 알아도 방송으로 못 팔거든요. 지금 도쿄에서 다카이치가 평화헌법의 옷은 이제 벗을 때가 됐다는 취지로 밀고 있는데 서울의 어느 매체들은 멋진 옷이다라고 박수치고 있는 모양새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고 있는 그 기분이거든요. 자, 두 번째 층 갑니다. 먼저 시진핑 쪽부터 2017년 11월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고 첫 방중을 갑니다. 그때 시진핑이 뭘 했냐면요. 자금성 태화전 앞마당을 열었어요. 태화전 앞마당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황제 축선이 관통하는 그 복판입니다. 우리로 치면 경복궁 근정전 그 중앙선 있잖아요. 딱 그 자리예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옛날부터 황제만이 걷는 자리입니다. 신하도 못 밟아요. 그 축선 위에 서서 외국 국빈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봉건 예제 관점에서는 엄청난 넌센스거든요. 그 왕조 체제를 뒤엎어서 혁명을 이끌어낸 게 바로 공산당인데 그 공산당 총서기가 그 자리에 서서 외빈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진핑이 그날 세계에 대고 내가 황제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대놓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귀국하는 날 저녁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총리 주재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리커창이 지금 회고 증언으로 나오는 취지가 뭐냐면요. 이제 산업 질서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했으니 미국은 서브를 해라. 이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이건 참모 회고에서 나온 증언이라 100%라고 못 밝기는 어렵고요. 다만 여러 회고록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 발언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트럼프와 참모들이 격론을 벌였고 이게 이후 관세전쟁의 방아쇠가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 리커창의 그 한마디가 완전히 자충수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진핑이 그때 자기가 황제라고 세계에 선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만이라는 일통의 마지막 마디에서 물러선다는 건 자기 정통성을 자기 손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외교 실수가 아니에요. 자기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문제거든요. 여기서 일통이라는 개념 하나만 짚고 갑니다. 우리가 아는 통일이랑 중국에서 말하는 일통이 좀 달라요. 통일은 쪼개진 걸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일통은 하나의 축을 세워놓고 모든 이질적인 요소를 그 축 안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국 개념이거든요. 시진핑이 아무리 공산주의 얘기를 해도 이 사람 심리 구조는 청강희권룡의 그 대제국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 사람에게 영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정통성이라는 축의 마지막 마디입니다. 자, 이제 다른 쪽 얘기. 도쿄에서 다카이치가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강한 카드를 던지느냐. 세 가지가 겹칩니다. 첫 번째, 헌법 개정 프로젝트. 이 사람의 정치 인생 최대 목표가 자민당 우파의 오랜 수권인 헌법 개정이에요. 자위대를 정식 국방군으로 격상시키는 게 그림입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요, 국민 여론이 필요해요. 안보 위기감이 필요합니다. 대만 문제는 그 여론을 만들어주는 최적의 도구거든요. 두 번째, 방위비 확대. 일본이 이미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2%대까지 밀어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베 시대 못한 걸 다카이치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 증액을 정당화하려면 계속되는 안보 위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게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해요. 역사 수정주의 프레임의 정상화. 야스쿠니, 위안부, 강제동원 이 사람 과거 발언들 검색해 보세요. 나옵니다. 지금 대중견제라는 큰 흐름에 편승하다 보면 이 사람이 세팅한 전후질서 재편 프로젝트에 한국이 서명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별주부전 토끼가 용궁 좋다고 따라가는 그 길이거든요. 대중견제 좋다고 따라가다 보면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도쿄 우파의 판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시진핑은 물러설 수 없고 다카이치는 이 위기를 정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 두 힘이 정면으로 붙는 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르헨티나 이야기 아시죠? 1982년. 아르헨티나가 군부 독재였어요. 갈티에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었고 이 사람이 그때 뭐 했냐면요. 국내 경제 무너지고 인권 문제로 국내에서 얻어터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포클랜드 섬을 침공합니다. 국내 시선을 밖으로 돌리려고요. 결과는요. 실패해서 정권이 무너졌어요. 지금 시진핑 상황이 갈티에리랑 어디가 겹치냐면요. 부동산 붕괴, 청년 실업률 폭등, 인구 절벽, 소비 냉각. 국내 압박이 아르헨티나 82년이랑 구조적으로 겹칩니다. 근데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어요. 갈티에리는 실패해서 정권만 무너졌어요. 시진핑이 만약에 대만에서 실패하면요. 정권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중화민족 서사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갈티에리처럼 도박을 걸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갈티에리보다 훨씬 큰 도박을 걸 유인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중국의 실패가 아니에요. 물러설 수 없는 두 개의 제국이 서로에게 필요한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에게는 대만이 필요하고 다카이치에게는 시진핑의 강경이 필요해요.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정당성을 서로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무섭냐면요. 두 사람 중 누구 하나가 물러서면 나머지 한 사람의 정당성도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물러설 유인이 서로 없습니다. 이건 시진핑이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다카이치가 오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판 자체가 그렇게 세팅됐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 한 문장 다시 한번 곱씹어 봐 주세요. 두 제국이 서로에게 필요한 위기를 함께 만들고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삼국지 조조랑 사마의 관계 아시죠? 두 사람이 서로 필요했잖아요. 조조의 야망이 있어야 사마의 인내가 정당화되고 사마의 인내가 있어야 조조의 야망이 굴러갑니다. 지금 시진핑과 다카이치의 관계가 정확히 그 구조예요. 다만 이번 판에는요.
그 사이에 한국이 끼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층, 한국 좌표입니다. 들여다보면은요, 이거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한국의 원유가스 수송선이 남중국해 항로를 지나가는 비율이 약 90%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우리 경제의 심장 대동맥이거든요. 이 항로 하나 막히면 한국의 산업 전체가 몇 주 안에 정지합니다. 이거를 다카이치가 지켜준다고요? 그건 도쿄의 이익이 우연히 한국 이익하고 겹칠 때만 그렇습니다. 어긋나기 시작하면은요, 도쿄가 서울을 챙길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 더 짚습니다. 우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가 유독 높은 게 있어요. 배터리 소재, 요소수, 히토류, 반도체 특수가스. 이 목록이 뭘 뜻하냐면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사흘 안에 한국 공장 라인을 세울 수 있는 카드거든요. 몇 년 전 요소수 대란 기억하시죠? 그게 예고편이었어요. 이걸 우리 정부가 도쿄편에서 서서 다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이익을 중심축으로 다뤄야 될까요? 답이 명확한데 지난 정권은 그 답을 뒤집었어요. 한 가지만 짚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우리가 봤던 그림 기억하시죠? 강제동원 판결 뒤집고 위안부 문제 사실상 방치, 후쿠시마, 오염수 앞장서서 옹호하고 이 노선을 2년 넘게 밀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다카이치라는 사람이 도쿄 총리로 앉아 있어요. 그때 무비판으로 도쿄에 붙었던 그 노선의 청구서가 지금 서울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조중동 계열 매체 톤이 어떤 줄 아시죠? 이재명 정부가 대일 관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때 지난 정권이 강제동원 판결 뒤집을 때 이 매체들이 어떤 톤으로 다뤘습니까?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릅니다. 이 정도 온도차가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일 대중 정책 톤이 뭡니까? 어느 쪽에도 예속되지 않는다. 이거 도쿄나 워싱턴에는 인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다카이치의 진짜 프로젝트를 이 각도에서 보면은요, 이 균형이 지금 한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게 보입니다. 산업 쪽 하나만 더 짚고 갑니다. 반도체 대중 수출, 한류 콘텐츠, 중화권 시장, 자동차 부품 공급망, 이거 다 미중이 정면 충돌 국면에 들어가면 흔들려요. 그 손해를 다카이치가 대신 감당해 줍니까? 그럴 리가 없죠. 도쿄는 자기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가 따로 있는데요. 자, 처음에 제가 이렇게 물었죠. 베이징이 이 정도로 당황한 게 몇 년 만이었는지 아세요? 근데 여기까지 오시면요, 그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해 보이실 겁니다. 진짜 당황해야 될 곳은 베이징이 아니에요. 서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판이 어떻게 굴러가든 한국은 손해를 봅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도쿄 우파의 헤게모니 안에 갇히고요. 중국이 도박을 걸면 우리 실외인이 첫 번째 인질이 됩니다. 이거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판 밖에 있으면 다들 우리 존재 자체를 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판 위의 큰 나라들은 정확히 그렇게 봐요. 이번 판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리를 안 만들면요. 판이 정리되고 나서 우리가 나서도 이미 자리가 없습니다. 2017년 그 자금성 앞마당에서 시진핑이 트럼프를 자기 옆에 세웠을 때 그 사건은 두 황제의 대면이라고 정리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 축선 옆에 서 있어야 될 세 번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한국의 자리가 그 자금성 어느 축선에도 없다는 게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무거운 지점입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갔던 그 그림 아시죠? 대륙의 큰 판이 흔들릴 때 우리가 축선 밖에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역사가 이미 한번 보여줬어요. 지금 그 판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지금 지도자가 어느 쪽에 붙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축선에 서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답할 수 없는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앞으로 24개월 안에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든 하나가 벌어질 겁니다. 시진핑이 도박을 걸든 다카이치가 위기를 필요로 하든 트럼프가 관세로 판을 흔들든 뭔가는 벌어져요. 그때 한국이 어느 축선에 서 있을지는요, 사실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베이징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결정됩니다. 그 결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이 대신 해주고 있는지 이 질문 하나만 오늘 남기고 가시면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몇 년 치구군을 결정할 판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남손에 맡길 결정이 아닙니다. 이 판이 앞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 안에서 어떤 자리를 잡는지 저는 계속 추적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 얘기가 정리가 필요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이 영상에서 인사이트 하나가 남으셨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더 깊은 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